시간이 되었으므로 분과 세미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과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국회도서관 전자정보 제작과장 김기성입니다. 지금부터 분과 세미나 1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강연자이신 김규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환 교수님께서는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정보학을 주 전공으로 강의하고 계시며 인천대학교 AI 빅데이터 센터 운영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UCI 기술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겸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규환 교수님께서는 생성 AI 본격 활용 시대, 사세의 역량 개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강연이 끝나고 나면 바로 만찬입니다. 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짧게 50분 안에 끝내는 걸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기 10분 전에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걸 보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기조 강연 들으셨죠? 제가 사실 강연 AI 관련돼서 문헌정보학과 교수로서 많이 강연을 다니는데요. 사실 기조 강연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활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난 척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제가 문헌정보학을 베이스로 하면서도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사이언스 연계 전공 주임 교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기반으로 한 창의 융합 교육 어떻게 할지 지금 센터장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제가 본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기조 강연에서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AI 빼고서 얘기할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기조 강연에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 관점에서 반드시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강연 요청 오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도서관에 AI를 어떻게 적용해요?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건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하는 문제들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는 도서관에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API로 가져오거나, 아까 레그 얘기도 하셨는데, 그걸 도입하려고 하면요, 제가 빅데이터 센터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실무를 해보면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당사자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서비스에서 얘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떤 게 한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역량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호응이 서로 좋아야 빨리 끝나요. 네. 우선 들어가는 말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거 이젠 공전입니다. 다 아실 거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AI는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와 2024년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2023년도에는요, AI가 뭐야? 왜 필요해? 어떤 기술이 있어? 챗GPT 그거 크롬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쓴대? 한계점은 뭐고? 두려움은 뭐야? 일상에 적용할 거야? 요즘에 주식이 올랐대던데? 이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죠, 이제? 그 얘기 또 듣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얘기들이 이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올해부터 얘기는요, 그냥 활용입니다. 이미 개념 적용해야 되고요. AI 기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어떻게 조합해서 효율적으로 비즈니스에 사용할 것이냐라는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대지, AI에 대해서 요즘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는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조금은 2024년도에는
활용으로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사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역량을 3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AI가 너무 많거든요. 그 많은 것들은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프레임과 그 프레임에 맞춰서 어떤 서비스가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 그러나 그 모든 역량들이 업무와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짜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그러면 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많은 역량 중에 뭐부터 하면 될까요? 라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와 빗대서 반드시 모든 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니면 실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3번에 가서는 그러면 강연 오셨다는데 당신은 그럼 어떻게 쓰시오?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기본 역량에서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활용의 시대이기 때문에 생성 AI 서비스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 뭐고 이건 이미 다 학습이 되셨어요. 근데 그런 서비스가 많아졌어요. 그거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생성 AI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3가지 축을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조 강연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대 생성 AI가 이미 LLM이 존재합니다. 이건 이미 존재하고요. 얘네 거를 오픈 AIP로 가져왔든 새로 만들었든 저걸 사용한 1대_n 다양한 상용, 우리가 돈 내고 쓰는 상용 그 AI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은 안 되는데 개인이 만들어 쓰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 틀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근데 거대 언어몰이라는 챗GPT나 얘네들 갖다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응용 쪽에서 보게 되면은 재밌습니다. 라마 아시죠? 그죠?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라마를 가져다가 거대 언어 모델을 쓰지 않고 라마의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습 데이터예요. 즉 지금까지 생성형 AI 챗GPT를 가져다 사용했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건 답을 주는데 우리 조직이나 내 업무하고는 너무 일반적인데 그러면 얘는 뭐냐면 많은 걸 공부했는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 생성 AI를 가져다 두든 거대 언어 모델을 연결하든 새로운 우리만의 문맥이 있는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용은 돈 내고 쓸 만한 여러 서비스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개인이 자기가 답답하니까 만들어 씁니다. 그 만들어 쓰는 것들 중에서 이거는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네 라고 하면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머릿속에 가져 계신 상태에서 그럼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볼게요. 거대 언어 모델 하시면 들어보셨긴 하겠지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챗GPT 있고요. 제미나이 있고 클로드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죠. 클로버 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개의 거대 생성 AI 플랫폼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챗GPT 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버겁다라고 하시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하나가 아닌 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같이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은 얘네들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정말 많습니다. 상용되어 있는 그 생성 AI 서비스들은.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계에 계신 분들은 분류 잘 하시잖아요. 자,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잘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쟤네들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일상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 특히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연구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모아서 상용 서비스를 어떤 건 돈 내고요. 어떤 거는 무료 버전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그것들을 가져다 씁니다. 근데 저걸로도 안 돼요. 거대 언어 모델로도 안 되고 상용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뭐 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챗GPT의 GPTs 아니면 GPTs getGPT 아니면 구루미 AI 스페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답답해서 나 보조해줄 AI를 직접 만들고요. 이 만든 것들은 이 플랫폼 안에서는 쉐어이 가능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용화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프레임워크 기반의 생성 AI 서비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셨으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중요한 건 역량이잖아요. 이 프레임워크와 이렇게 생성 AI 서비스들이 발생을 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4개의 거대 생성 AI 플랫폼하고 관련해서는요.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작년부터 많이 들어주셨던 학습 데이터를 어떤 걸 썼지? 학습 알고리즘, 뭐 트랜스포머 여러 가지 얘기하던데 근데 얘네들이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이걸로 얘네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줘서 돈을 벌려고 하지? 그럼 얘네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나의 업무와 일상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시고 4가지가 다 똑같은 거 같지만 되게 틀려요. 그래서 4가지 간의 성능, 장단점을 비교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하셨으면요. 다 좋다는데요. 예, 조합해서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학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내가 직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고 학습 데이터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불편하니까 맞춤화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게 상용이니까 새롭게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어떤 게 개발되고 있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나의 활동 영역이나 업무 영역과 관련해서 적합한 애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찾아낸 후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조합해서 최적화해서 나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는 뭐 하셔야 되냐면 활동 포인트에서 이 2가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나의 업무 영역에서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시고요. 그 페인 포인트와 관련해서 분명히 개인용으로 불편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구축된 GPTs 개인적으로 썼는데 그 플랫폼에서는 쉐어되고 있는 것들 중에 나의 페인 포인트와 비슷한 페인 포인트를 가졌던 사람이 만든 것을 발굴하셔서 탐색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개인 맞춤형 GPTs를 개인용 저희 비서인 챗봇이나 AI를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학습 얘기하죠? 그럼 내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학습시킬 나만의 고유한 학습 컨텐츠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할 때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AI 기술은 보편화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강자는 누구냐면 IP예요. 독특한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부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배우는 학생들이 불리한 거예요. 아까 전에 그 거북이라는 노래를 하시면 됐잖아요. 이미 유명한 사람들의 컨텐츠로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니어들은 힘들어지는 시대죠. 예.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나만의 챗GPT를 만들고 싶으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잘해야 되지만 얘를 학습시킬 수 있는 우리 도서관만의 그 컨텐츠가 저작권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역량을 어떻게 개발하시면 될까요? 예, 순서를 정해두면 첫 번째는요, 거대, 4개의 거대 생성 AI를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걸로 익숙해지면 나한테 맞춤화로 돈 내고 쓸 수 있는 유료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워크 알겠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는 알겠어. 이거는 유튜브 봐도 조각조각은 다 있어. 근데 나는 업무에 왜 활용을 못하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각각의 점은 공부를 하셨는데 그게 내가 하는 일의 워크플로우가 설계가 안 돼 있고요. 그 워크플로우와 연결해서 생성 AI 서비스가 연계시켜보는 걸 한 번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자,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업무를 하실 때 그냥 생성 AI를 쓰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업무의 워크플로우를 단계 1단계부터 5단계를 예를 든다면 1단계에 세부적인 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과업이 뭔지 그중에서 내가 해야 될 거, 내 직원과 같이 해야 될 거 그걸 AI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들을 구분해서 이거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먼저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워크 3개에 맞춰서 각각의 내가 공부했었던 것들을 재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셔야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챗GPT 하나 쓰자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사서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원래는 그 도서관 업무와 관련 예를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그건 못 잡아서 그래도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해봤어요. 그러면 과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단계를 짜면 될까? 학생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과제 이해 단계 있고 계획 단계 있죠. 과제 수행 단계, 검토, 수정, 최종 제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세부 단계들을 나름대로 짭니다. 짜고 나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직 그 생성 AI 잘 몰라서 어디다 어떻게 적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정의 내리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 활동을 할 때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부 단계를 이렇게 큰 단계를 5개로 나누고 세부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것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을 학생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석사 선생님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공동 연구자인 교수님하고도 할 수도 있는데 누구랑 해볼까? 예, 그래서 첫 단계에 있어서는 아까 거대 언어 모델 4가지를 동시에 씁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서는 어쨌든 여전히 챗GPT 유료 버전이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조합을 해서 쓰고요. 맨 마지막에 나중에 세 번째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문 투고나 학술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대학 도서관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거든요. 감사한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원하는 AI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냐? 어렵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요. 근데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지고 그러면 어떤 역량부터 하면 좋겠는가?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뭔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얘가 가장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요. 업무 하시잖아요. 그럼 업무에 대한 정확한 단계들을 정확히 정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저거 하실 때 AI 없어도 지금 하시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AI가 없어도 해요. 근데 AI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나의 워크플로우가 크든 작든 저걸 설계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생성 AI를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얘네들을 연계시켜서 내 대신 일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 업무 담당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생성 AI가 제공하는 결과요. 할루시네이션 여전히 많습니다. 아까도 20%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관련해서 참고 레퍼런스 서비스나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쭉 가져다가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20%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하려고 하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해봤더니 제가 경험한 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은 전문가이신 사서 선생님들이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시는 역량입니다. 저것까지 양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 역량이 끝났죠. 네, 10분 안에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생성 AI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역량 개발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가지 역량 단계의 순서에 맞춰서 좀 천천히 이번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4개 거대 생성 AI를 활용하고 이해해서 활용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챗GPT만 사용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4개의 거대 언어 생성 모델이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합하시는 거는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기관에서 저걸 어떻게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방법론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4개 거대 생성 AI가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조합하고 최적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과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던져보세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요. 생성 AI로 비슷하지만요. 학습한 데이터가 다르고요. 학습한 알고리즘도 다르고요. 이거 강화학습 시켰던 사람도 다른 거예요. 제가 직원을 4명을 뽑았는데 4명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했는데요. 읽었던 책이 다르고요. 집안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성향도 다릅니다. 아까 전에 챗GPT 가지고 MBTI 있다고 하는데요. GPT 4.0이 I입니다. 근데 3.5는 E예요. 왜 그러냐면 4.0을 만드실 때 얘를 되게 조심스럽게 조신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얘가 소심하니까 I가 나와요. 근데 3.5 가잖아요. 막 던져요. 저희 아들 같아요. 저희 딸이 지금 5학년이거든요, 이제. 되게 조신해요. 근데 걔가
1학년 때는 3.5처럼 막 던졌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거대 생성 모델이라고 하지만 성향도 틀리고 답도 다 틀리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다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무슨 사례를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한테 이번에 어떤 과제를 주셨는데 되게 어려워요. K 콘텐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라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얘한테 한번 시켜볼까? 그래서 전 정의를 다 내렸어요. 제가 내린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구분해서 한번 내볼래? 라고 해서 챗GPT한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시간 없으시니까 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그럼 똑같은 질문을 누구한테 하냐면 클로드한테 합니다. 야, 클로드를 싫어하나 봐요. 이거 왜 안 나오죠? 아, 나왔네요. 클로드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까 챗GPT는 글 쓰는 방식이 다르죠.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빨간 줄을 친 게 뭐냐면 똑같은 질문에 문맥이 달라요. 그래서 얘가 쓰는 말 중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세요. 공영방송 K를 보세요. 대형 엔터테인먼트나 개인 크리에이터 이런 얘기, OTT 서비스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챗GPT는 그 말이 없습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던 클로버X는 어떨까요? 마음에 듭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부터 해서 CJ, 이거 제가 그 전문가 자문하려고 섭외했던 곳이거든요. 저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미나이는 어떨까요? 두둥, 얘는 또 정리도 잘해요. 그래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소유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접근성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활용 방안이 이런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과 중요성, 상호 보완적인 거요. 참고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설문 오늘 그 저작권위원회 오신 분들께도 제가 자문을 요청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관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한 명한테 물으시겠습니까? 일을 하실 때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을 어떻게 시키신 게 좋습니까?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실 때 브레인스토밍 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얘네들을 똑같은 질문을 가지면 브레인스토밍 시켜서 4개의 대답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답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한테 4개가 있다면 4개를 배틀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의 답을 제미나이한테 주고 이거 챗GPT가 한 거거든? 한번 네가 비판해 보려면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그걸 다시 클로드한테 보내서 야, 챗GPT가 쓴 걸 제미나이가 깠어? 근데 그걸 너는 어떻게 깔려면 또 깝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결론이 납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디어 쌓임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라는 건 폭풍처럼 물고 계속 좋은 생각이 나라는 거잖아요. 인력이 줍니다, 도서관이. 그랬을 때 초기에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얘네들 다 같이 쓰셔도 되고 무료 쓰셔도 됩니다. 직원 중에 MBTI 아예 아니고 E라고 안 쓰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써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상용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상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기 제가 써놓은 탐색과 AI 팀을 구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상용 AI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런 서비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도서관에서 분류하고 검색 서비스 만들듯이 발빠른 사람들은 이미 생성 AI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카테고리와 검색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툴리파이에 가시면은 이렇게 옆에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의 세부 카테고리처럼 정말 다양하게 AI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시면 될 거예요. 뭐 컨텐츠나 텍스트 쓰기나 생산력 어떤 걸 눌러보셔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력 중에서 AI 양식 또는 설문조사라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2024년 현재 기준으로 68개의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AI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를 누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메타데이터 만들듯이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옵니다. 얘가 무료인지 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우리가 연관된 책 서비스 하죠? 그래서 연관된 다른 거 볼 게 어느 게 있는지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웹 트래픽까지 싹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가지고 좀 아쉬워가지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픈 프롬프트에 가면 AI 툴즈라고 해서 유료, 무료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할 수 있거든요. 얘도 똑같이 이미지 눌러보면 한 18개가 나오고 하나를 눌러보시면 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까 툴리파이가 훨씬 더 풍부하거든요. 근데 다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없거나 저쪽에 설명이 부실해가지고 이쪽 걸 보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툴리파이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중에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업무와 관련해서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고르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그거 하나 써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탐색을 하셨으면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내 활동 영역과 관련해서 얘네들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AI 팀을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는 내 그 도서관의 부서에 사서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개인 사서가 본인이 단독으로 AI 팀을 꾸려서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런 AI들을 다 구성을 해서 그게 무료든 유료든 조합을 하셔야 돼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쓰시면은 유료 앱 안 쓰시죠? 분명히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 전에 피처폰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 기능을 줘서 나한테 최적화시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적화하다 보면은 돈을 내야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AI 때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료도 있겠지만 이거는 내 업무 효율을 높여줄 것 같아 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는 AI 툴에 투자를 고려하실 때가 되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워라밸이겠죠. 그래서 일을 쉽게 하고 더 남는 시간에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쉬는 게 필요한 시대.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팀장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상용 서비스들을 검색하셨으면 이제는 나의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AI 팀을 구성하시려고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일상생활에서 주로 많이 쓰게 되는 애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활동에 이제 선행 연구를 조사한다든지 그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다른 연관된 동향을 분석해야 된다든지 예전에 조교 선생님이나 저의 연구원을 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쟤네들을 스케줄링해서 요즘에 RPA 많이 들으시죠? 그죠? 자동화하는 거, 자동화 툴로 설치를 해놓고 나오면 이제는 4-5명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업무 효율성이 너무 높아졌고 연구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 생성까지 왔죠. 근데 이걸로도 내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결국은 개인 맞춤형 AI를 발굴하거나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의 그 단어는요. 찾아내는 거하고요.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시려면 어쩔 수 없이 유료를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자꾸 투자 얘기 드리는 건데요. GPT 4.0에 가시면은 개인들이 그 GPT 4.0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도저히 답답해서 내가 상용을 못 쓰겠다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GPT인데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1번 탐색하기 누르시면 카테고리도 있고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인기 있는 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플랫폼에서 쓰는 거 아니면 이제 GPT, 그 오픈 AI에서 만들어서 제공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만드는 거 있겠지요. 그 다음에 라이팅도 있겠지요. 프로덕티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리서치 앤 어널리시스, 저랑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학 도서관에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지원해 줍니다. 예전에 저도 프로젝트 하면은, 소프트웨어나 어떤 개발을 좀 많이 했어야 되거든요. 저도 프로그램을 짤 줄은 아는데, 컴공과를 하신 분만큼 잘 짜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기본적인 걸 짜고 AI 도움을 받으면 제가 프로그램 어느 정도 짭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 같은 거 화려하진 않지만 모바일 서비스 가능합니다. 선생님들도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하나 채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대신 직원을 채용하시는데 그냥 채용 안 하시잖아요. 너 능력이 뭐니?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을 얼마나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발굴해서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래도 성이 안 찬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 보면 탐색하기에 보면 저기 플러스로 해서요. GPT-4 생성이 있거든요. 이 생성을 누르고 생성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한 3시간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엑기스만 말씀드리면 딱 이래요. 우선은 엄청 똑똑한 애가 있어요. 이게 챗GPT 4.0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더 많아졌겠지만 전 세계 5조 개 문서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를 두고 저한테 맞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 문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얘한테 학습시켜야 되는 게 knowledge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knowledge는 얘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거대 원어를 써봐도 해결이 안 돼. 상용으로 써봐도 안 돼. 누군가가 만드는 개인용으로 쉐어한 거 써도 안 돼.
그거는 이미 어떻게 판단하시면 우리 거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천대학교 창의 융합센터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인천대학교 규정에 기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규정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 자료는 없는데 인천대학교 규정 챗GPT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개인 비서로. 그래서 물어보면 얘가 답답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들한테 전화 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얘하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런 경우는 돼, 안 돼? 문구 조문에 따라서 해석하게끔 딱 짜놨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요걸로 판단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너무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오게끔 저한테 만들어 놨어요. 똑같이 챗GPT 4.0을 가지고 있는데 걔는 인천대 규정을 공부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차별화된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GPT 4.0이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외부하고 연결하면서도 또 기능이 추가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웹 검색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생성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 분석하려면 파이썬이나 R 써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얘가 학습하게 할 거야라는 걸 세팅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저것들은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아이들 학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집 주고 풀어봐라고 하면 잘 푸나요? 예, 잘 풉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거대 생성 AI처럼요. 빅데이터 할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규정이 빅데이터는 아니죠. 근데 규정은 승계를 봤는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써놨어요. 이쪽의 말과 이쪽의 말이 틀려요. 똑같은 건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형 동의어가 많아요. 근데 얘가 이형 동의어를 알려면 규정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공부를 빅데이터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학원 선생님처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쪽집게 가이드처럼. 그때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인스트럭션입니다. 이때 쓰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면 문정과 나왔잖아요. 단어를 다 뽑아서 텍사노미를 만들어줘요. 네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규정의 용어들은 텍사노미로는 얘가 얘를 포함하고 얘가 얘를 포함해. 그 다음에 얘와 얘의 분류 체계는 부서 때문에 나눠진 거야 라고 해서 규정을 다 집어넣고 규정의 메타를 만들어서 학습을 다시 시켜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얘가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사서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조직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지식이 있다면 개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챗GPT를 만들 때 그것이 거대한 빅데이터가 아닌 이상은 거대에 넣어서 거기서 다양한 패턴들을 학습하게 할 수 없다면 여전히 뭘 해야 되냐면 과외 선생님처럼 쪽집기처럼 하나씩 알려주는 역할이 여전히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대 생성형 AI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레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챗GPT를 가지고 와서 이 우리 기관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학습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빅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화해서 알려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가 기본기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준비했습니다. 마이 GPTs 만드는 거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어렵다 그랬죠. 제가 하다가 머리털 빠질 뻔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창의융합교육센터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맨날 여쭤보는 게 좀 죄송해서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건데 저거 하면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겠어요? 직원 선생님들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다들 못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스텝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신의 GPT를 만들 수 있게 하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러면 오픈 AI에 GPT만 쓸 거냐? 거대 원어물로 정말 많은데 그럼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나는 나의 GPT를 만들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싶으시면 오늘 설명 못 드리는데 구름이 AI 스페이스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조금 하시다 이제 돈을 내시긴 하는데 만들기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근데 만드는 거에서 그만두지 마시고요. 진짜 업무에 한번 써보세요. 저는 쓰고 있거든요. 아주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투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써야 된다고 하면 투자를 고민해 보셔라. 그래서 제 여담인데 제가 원래 그 KT 썼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통신료가 12만 원이 나갔습니다. 와이프한테 늘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써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쓰고 여보 나머지 돈은 얘네들 구독하게 써줘.
해가지고 지금은 얘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 알트폰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해야 되니까요. 저가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역량에 따라서 자,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렸다면, 그러면 제가 사서 업무를 했다면 더 현실적인 예를 드리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자신 있는 게 연구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김규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생성 AI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공유 드리고 그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요는 아까 보여드린 건데요. 제 연구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연구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제가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헌 검토 부분에서는 학술 자료나 논문을 좀 빠르게 검색해서 자동 요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다 읽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데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요약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연구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연구 방법이 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요즘엔 트렌디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받았을 때 기존의 연구 방법을 쓰겠지만 조금 좀 독창성 있게 독특하게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나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거 말고 혹시 요즘에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 일본은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니? 그러면 나라별로 정리해서 나한테 좀 힌트를 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방법들을 알아내면 어떨까? 그 대신 그걸 논문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장단점 네가 한번 해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 이유를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생성 AI한테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기계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학습을 하려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학습이라는 걸 하려면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지 싫다고 하는지 그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받았던 데이터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딱 집어넣고 챗GPT한테 네가 한 1000명 정도의 다른 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1000개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학습 데이터를 만듭니다. 근데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제자들을 쫙 부르고 봐봐. 어떤 것 같아? 대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계학습이나 이런 걸 시키다 보면 결국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학교에서는 그거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고 하는데 필드에서는요. 그냥 우리 직원끼리 이렇게 모여요. 너 이거 10개 평점 내려보고 너 10개 평점 내려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교육받은 거 비슷하고요. 본 거 비슷하고요. 먹은 거 비슷해가지고요. 비슷비슷해요. 되게 독특할 것 같죠?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집어넣고 학습을 시켜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패턴들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해봤어요. 챗GPT한테 만들려고 하니까 학습 데이터를 너무 잘 만들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학습시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봤을 때 만족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학습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오래 기다렸어야 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2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학습 데이터 만드는 거. 예, 그거 가지고 그냥 바로 실험을 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업체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 지도하는 데 제가 교육하는 데 썼기 때문에 뭐 퍼블리싱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기계학습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데이터 얻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나 이런 부분에 우리 그 문과나 사회과학 하신 분들은 저게 안 되잖아요. 코드가. 그래서 쟤한테 데이터 집어넣고 분석하는 거 해봤는데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줘라고 하면 얘가 통계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초보인 걸 알고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만 해석하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짜서 저렇게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시점이라고 얘기한 거 왜 그럴까요? 생성 AI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면서 챗GPT가 빌빌거리면 다른 애로 저는 반드시 바꿀 겁니다.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조합으로 최적화시키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현재 저는 저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볼까요?
문헌 검토 및 연구 설계에서 가장 많이 한 게 국내의 선행 연구 조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하시는 건 이제 챗GPT나 이런 거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때는 이제 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입니다. 동영상으로 찍었으면 좋은데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은 그 해외 논문들이나 국내 논문을 찾을 수 있는 게 구글 스칼라죠. 저 인천대학교 있으니까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 이름관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검색 포인트죠. 검색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활용하려면 웹브라우저가 필요한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엣지 브라우저에 지금 코파일럿 탑재된 거 아시죠? 예, 있어요. 엣지 그냥 브라우저에 우측 상단에 코파일럿 있어요. 근데 코파일럿은 GPT 4.0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GPT 4.0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브라우저에 코파일럿이 있는 상태에서 엣지 브라우저에서 구글 스칼라를 열어서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검색 결과들이 나오죠. 그럼 검색 결과 중에 PDF 파일로 어떤 논문이 나오면 코파일럿 보고 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요약하고 나랑 디스커션 좀 하자라고 하면 디스커션을 해요. 무료로.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 사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저장되고 관리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웹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낯설 수도 있는데 에버노트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었던 툴들이 같이 합쳐져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버노트를 왜 쓰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쓰시라는 거 아닙니다. 돈 내셔야 돼요. 무료로도 쓰시면 저는 유료로 쓰는 이유가 있어서. 자, 그러면 엣지 브라우저에서 제가 구글 스칼라로 검색했더니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나오면 우측 상단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저쪽에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있죠? 제가 코파일럿이에요. 제가 누르시면 얘가 옆에 그 채팅창이 떠요. 그럼 그 채팅창 뜬 거에다가 얘 자동 요약이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아니면 치셔도 돼요. 이거 요약 좀 해줄래? 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논문을 요약해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고 그 다음에 얘가 참 친절한 게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도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저걸 다 읽고 질문까지 또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으로 이 논문을 이해해 가시는 거. 즉, 나랑 비슷한 수준이 아닌 나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애랑 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구글 스칼라와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글 스칼라 걸 가져다가 AI를 뭘 쓴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코파일럿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또 쓰게 되냐면 그 조합이 아니라 아예 논문들을 두고 그 논문에서 AI, 그 생성 AI로 답변해주는 상용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사이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사이스페이스에 제가 저기다 논문을 이렇게 제목을 쳐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5개, 6개들을 다 찾은 후에 그것들을 요약하는 것을 위해 써주고 하나하나의 연구 방법,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 생성 AI랑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나하나 논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같이 공동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베이스가 학술지 논문에 오픈 억세스 논문 플러스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그 위에서 AI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또 가끔 교수님들 강연 들으면 쓰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달 후에 여쭤보면 안 쓰는데 그래서 그냥 무료 쓰시다가 왜냐면 잠깐 연구하실 때는 무료로 충분해요. 근데 정말 연구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유료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뭐 1년 예약하지 마시고요. 프로젝트가 있는 2, 3개월, 1개월만 그때 필요할 때 잠깐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연구자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막 1년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얘네가 어떤 걸 꼬시냐면은 1년으로 하게 되면 할인율 20%, 30% 해주거든요. 안 써요. 그러지 마시고 무료 쓰시고 한 달 써보시고 필요할 때만 그때 하셔도 된다. 국내에서도 아마 DBPR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이 업무의 효율성은 안 높아집니다. 다 찾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찾은 걸까요? 다 찾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개를 찾아서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게 7개를 다 입력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제목 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다 찾아져요.
리서치 레빗이라는 애가 다 찾아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7개를 제가 입력했더니 7개와 관련해서 얘네들 연도별로 해서 중간에 같은 건데 제가 못 찾은 것까지 찾아줘요. 그리고 얘가 누구를 또 인용했고 이거 다음에 누가 했으며 앞뒤로 우리가 보통은 사이테이션 연구 동향한다고 하죠. 그걸 해주는 거예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이런 쪽은 내가 찾은 거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저는 7개가 저한테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 7개를 가지고 연구 동향을 보고 싶은데 무료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필요하면 유료로 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7개를 찾아서 리서치 랩에다가 넣고 얘와 관련된 연구자의 맵은 어때? 누구랑 누가 어떻게 관계가 맺고 있어라고 해서 처음에 문헌조사나 연구조사를 할 때 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논문을 찾아서 그 논문을 이해하는 거라면 이 다음 단계는 그 이해했던 7개를 가지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 AI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버노트를 그러면 제가 왜 쓰냐? 그럼 중요한 거는 저렇게 찾으면 어디다가 저장하세요? 예, 분명히 어떤 폴더에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가서 봐야지 안 보세요. 그죠? 그리고 한 2, 3일 지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디 썼더라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을 쓰는 이유는 한 곳에 모아놓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버노트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클로드나 여러 애들한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클로드라는 내 직원, 내 그 보조하는 우리 연구원이 이런 대답을 해줬어. 얘는 얘를 해줬어. 얘가 얘를 해줬어. 얘를 해줬어. 그리고 에버노트에도 AI 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시킵니다. 얘네들에서 공통적인 거 차이점 정리해서 다시 목 찾자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 만약에 이렇게 찾았다고 하면은 에버노트가 좋은 게 뭐냐면 PDF 파일, 그 다음에 PPT 어떤 파일 형태든 상관없이 그거를 파일 형태를 한 화면에 그냥 다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웹에서 긁어온 거고요. 저거 PDF 파일이거든요. 지금 에버노트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저 밑에 PPT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PPT랑 한글 파일을 하나의 파일을 못 만드시잖아요. 근데 얘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한 곳에 집어넣고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이거 그냥 저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그 웹 브라우저거든요. 그 중에서 크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가 에버노트 익스텐션을 설치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항상 비슷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비슷한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모아놓던 거가 제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PC에서 검색 잘 안 하세요. 다시 이상하게 또 구글이나 이런 거 검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냐면 대학 도서관 사서 전문성 강화라고 하는 걸 난 연구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냥 크롬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에버노트에다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AI에다가 얘기한 거 찾은 거.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주냐면 에버노트에서 저 아까 생성 AI 논의사항 제가 적어놨죠. 그것부터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즉 내가 정리해 놓은 거에서 예전에 내가 큐레이션 해놓은 것들을 먼저 보고 이 내용들이 최신이 아닐 때는 구글이 제시해주는 이 왼쪽에 있는 걸 보는 체제로 업무를 효율화시켜 버리니까 결국은 저만의 데이터베이스는 에버노트가 있고 저한테는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업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AI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셨던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툴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거냐를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강연을 가면 가장 안타까운 건 AI만 있어요. 업무가 없고요. 업무 플로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막 대단하게 뭔가 일을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그런 강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업무하실 때도 그럴 것 같은데 데이터 처리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죠. 통계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떨 땐 기계학습하라고 그러고 시각화라고 하고 데이터 주고 뭐 설문지 주고서는 오픈 앤서를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워드 클라우드 그리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좋을 건 알겠는데 하자니 조금 툴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어서 누구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대신 유료입니다. 그래서 투자 자꾸 얘기 드리는 게 내가 업무를 높이고 할 수 있다면 한 달에 22,000원 모르겠습니다. 커피 잔으로 4잔에서 5잔 나온다고 하면 또 얘기 드리는 저 커피 끊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알트폰으로 갖고 커피 끊고 주말에만 와이프가 2잔 사줍니다. 그랬더니 저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AI 구독 시대입니다. 이제 구독 시대니까 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왔더니 커피를 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돈을 안 써도 돼서. 그래서 어쨌든 써야 돼요. 그럼 GPT-4가 되죠. 자, 그러면 이 GPT-4 지금 GPT-5 옴니도 나왔는데 4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어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인데 이게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되게 큰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본 겁니다. 이게 도서관에 오면 제가 AI 카메라로 트래킹 해가지고 이용자들 그 도대체 도서관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뭐 100번째 서가 있으면 그 다음 어느 서가로 이동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대부분은 3, 40대, 공공도서관 지금 3, 40대의 여성분이 60% 이상이 답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이가 있는 3, 40대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도서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설문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실제 도서관에 오신 분들은 비율이 어떨까?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참고 도서 있다 진짜 절로 가나? 아니면 책을 몇 번을 어떻게 만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오신 분들에 대한 내부 마케팅이 중요할 것 같아서 AI 카메라로 트래킹하는 그걸 해봤어요. 뭐 업체가 도와주셔서 AI 카메라로 해봤는데 그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 진짜 해봤어요. 아무것도 분석을 못한 사람인 척하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메뉴에 보세요. 상기 데이터셋을 줬잖니? 네가 기본적인 분석 한번 해줄래? 라고 하면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이 답이 뭐냐면 데이터 분석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첫 번째 데이터를 주면요. 데이터 구조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행과 열이 있다고 해가지고 행에는 몇 개 있고 열에는 몇 개 있고 널값이 있는지 결집값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걸 딱 자기가 얘기해요.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주지도 않았는데 유저 코드는 사용자 코드로 제가 번역할게요. 에이지는 나이로 할게요. 자기가 여기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했더니 많이 하셨네요. 5,4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열에는 결집값이 없으면 자기가 싹 다 정리해서 기본적인 시각화를 자기가 잘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논문 끝나고 나서 얘한테 시켜봤거든요. 이걸 진짜 알았으면 제가 논문을 그렇게 힘들게 안 썼을 텐데. 그래서 야 이렇게 가? 그럼 전 직업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가 해놓으면 저 같은 사람이 안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엇가지겠지라고 했는데 나이 분포에서 또 다 그려요. 자기가. 에이 네가 통계는 못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딱 했더니 갑자기 제안을 해요. 저기 있는 게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데 유저의 나이를 예측해 볼까요?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지속 머무는 시간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분석해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할 수 있을까? 성별에 따른 여기 머무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얘가 질문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저 막 그림 막 그리다가 그러면 통계하면 맨 끝에 그 P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P값에서 맨 마지막 결론까지 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넣고서는 누르고 클릭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1분 안 걸렸어요. 근데 제가 되게 빠르거든요. 프로그램하거나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래서 R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 얼마 걸렸을까요? 오타도 엄청 많이 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얘하고 싸워야 되니까. 3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그 기조 연설하신 분이 이제 지금 저도 애가 어리거든요. 얘네가 싸울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AI가 저 정도 하면요. 제가 만약에 데이터 분석해서 다니잖아요. 전 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끼리 해요. 데이터 분석을 사람을 고용할 때 1단계에서 4단계, 5단계 주거든요. 얘네 몇 단계라고 우리가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1단계에서 5단계, 5단계 제일 높아요. 2, 3단계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어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이 그 시행착오로 해서 경력을 올라가야 되는데 경력자를 뽑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하니까. 야, 그래서 참 힘든다. 근데 업무하시는 분들은 편해졌다. 업무하시는 분들은 편해졌다. 자, 근데 여기까지부터 끝내면 재미없죠? 우리가 분석하면 뭐합니까? 업무에 써야죠. 그래서 제가 너 이걸로 마케팅 전략 한번 세울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초안치고는 업무를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분석한 거 가지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저 정도면 저 정도 예측은 저 정도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답인데 현장에서 저 정도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 이제는 그냥 일상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에 제 연구 중에서 이제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제가 논문을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논문 쓸 때 맨 마지막에 힘든 게 그거 다 그 규정에 맞춰서 그 규칙에 맞춰 다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I한테 시켜서 내 업무를 좀 줄여보자. 논문 다 쓰고 나서 항상 그런 게 맨 마지막에 이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까 GPTs 만드는 그 기본기 알려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떻게 했냐면 요게 저희 문헌정보학회하고 기록관리학회는 그 표준 공동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4개 학회하려면 4개를 다 학습시켜야 되는데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한글 파일이거든요. 이걸 PDF 파일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넣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저기에 있는 말 중에 비슷비슷한 것들 많잖아요. 그 태그 다 정리해서 넣어서 만드는 후에 당신인 제가 적어놓고 이거 한번 규정대로 수정 뭐 해야 되는지 알려줄래? 라고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수정하면서 저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개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얘가 질문을 하면은 그 답변을 주는데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이 달라요. 그래서 틀리지는 않는데 그때그때마다 문법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서 일관성이나 정확성에 한계가 있어요. 그다음 아까 난리지를 줬는데 그냥 생으로 주면 학습 안 된다고 했죠. 그거를 우리가 하는 조직화, 분류도 하고 시소로스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전히 학습시키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일을 시키니까. 그리고 범용적으로 사용하려니까 유료 사용자밖에 못 사용해서 제가 잘 만들어놔도 드리려고 하면은 유료 사용자 인신분하고밖에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쓸 수 있는 API 기반으로 앱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드세요. 그건 다양하실 겁니다. 저기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적합한 생성 AI 툴도 되게 다양해요. 이제는 그냥 내 스타일을 만드시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스스로의 워크플로우와 적합한 생성 AI 툴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 남았다고 하셔서 맺은 말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결국 생성 AI가 본격화되는 시대에 사서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뭐냐면 결국 생성 AI의 특징과 한계는 너무나 많이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전문가로서의 사서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저는 3가지라고 봐요. 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냐면 자기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 주요한 문제나 이슈를 내가 파악해야 생성해야 때 적합한 질문과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 다음은요. 아까 워크플로우 얘기 드렸잖아요. 저걸 아무리 하나하나 안다고, 생성 AI를 하나하나 안다고 해서 절대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나만의 워크플로우, 나의 연구 단계들, 업무 단계들을 설계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결정을 낼 수 있는 능력은 결국 문제 해결력이다. 혹시 국중이나 국회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AI 리터러시에서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팀장, 도서관에서 팀장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AI를 내가 같이 운영하는 팀장 마인드를 항상 가지셔서 얘한테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누구나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들어온 사서라고 해서 나는 이제 명령을 주시면 따를게요가 아니라 이제는 AI를 내가 팀장의 시각에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늙은 사람들, 신체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신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사고방식에 있어서 좀 올드한 사람들은 저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은 저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답니다. 이제 생성 AI는 본격적인 시대입니다. 이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상상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을 받으라고 하셔가지고요. 질문을 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3개 세션이 같이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배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경산시립도서관에서 온 김주희 사서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논문을 요약하고 그런 그 AI 기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요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이야기 나오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사용하면서 강연을 가야 되니까 그 요약본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서 다 읽어봐요, 또. 다 읽어보는데 지금까지 했을 때 한 5%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를 가지고 코파일럿으로 했을 때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아까 전에 그 비싼 돈 내야 된다고 하는 사이스페이스나 얘네들은 그 부분이 급격하게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건 뭐냐면요. 여전히 20%의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확 치고 못 나가는 게 어느 분야냐면요. 창작 분야는 상관이 없어요. 창작은 사실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야 돼요. 기존에 생각한 사람과 달리 생각해야 창의적이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팩트를 다룬다고 했을 때 AI를 도입해가지고 사용할 때는 급격하게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 할루시네이션이 5%라도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웬만하면 초창기 쓰시고 논문은 다 읽으세요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다 큰일 나시니까. 예, 그래서 팩트에 가까울수록 AI를 쓰실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창의적, 그래서 모든 일에 맨 앞단에서는 되게 효율적이에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주니까요. 그 대신 정말 정밀한 팩트일 때는 예, 검증을 반드시 거치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곧 만찬입니다.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배를 잡고 계신 게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네, 그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